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7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지난 독립길 연휴, 독립기념일 연휴 전국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최소 15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에서만 16명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연휴 기간에 불법 불꽃놀이로 몸살을 앓은 가운데 사망자와 부상자도 보고됐습니다. 특히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인 NHL 콜럼버스 소속의 한 선수는 폭죽이 폭발해 사망했습니다. 사우스LA 지역에서 독립기념일 기간에 3만여 파운드 불법 불꽃놀이 용품을 팔아 돈을 벌려다 검거된 용의자가 오늘 법원에 출두합니다. 최고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흑인 커뮤니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백인 라틴계 그리고 아시안계의 코로나 감염과 입원 환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18%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규제 완화 이후 교통량이 다시 늘어나면서 LA 지역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27%가 늘어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LA시의 정신건강과 자살 문제 등에 대응하는 비무장 민간 대응팀의 시범 프로그램이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운영 확대됩니다. 미국 안에서도 백신 접종률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주와 높은 주에 신규 확진자 발생 비율이 3배가량 차이 나면서 보건 전문가들은 두 개의 미국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19일부터 마스크를 벗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해제하겠다는 전면 해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무모한 짓이라면서 정부가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확산 이후 전 세계 식료품 가격이 동시다발적으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올가을 충격적인 상황에 접어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리버사이드 지역에서 2살 된 남아를 납치에 도주하고 있는 남성에 대한 앰버 알럿이 발령됐습니다. 남성은 2020년형 은색 기아 옵티마를 타고 도주 중입니다. 붕괴 참사가 일어난 마이애미 콘도에 나머지가 완전 철거된 뒤 수색, 구조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그동안 추가 붕괴 위험으로 진입하지 못했던 지하 주차장 등에도 적극적인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시신 4구가 추가 수습되면서 현재 사망자 수가 3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러시아 극동 캄차파에서 승객과 승무원 28명을 태운 안토노프 항공기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일본 도쿄의 코로나 상황이 계속 악화돼 성화봉송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일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자 가운데서는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배우와의 스캔들을 해명한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저급하다면서 비판하고 있지만 이 지사는 계속 정면 돌파로 맞서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 선수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메이저리그 진출 후 최고 피칭인 7이닝 무실점으로 시즌 3승을 챙겼습니다. NBA 파이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 6시 피닉스 선스와 밀워키 벅스 간의 1차전이 피닉스 홈에서 시작되고 ABC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혼조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는 현재 하락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9.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아침 한때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83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7월 6일 화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현재 LA 카운티에서는 흑인 커뮤니티에 집중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백인과 라틴계 그리고 아시안계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입원 환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18%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입원 환자 수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와 반대로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대형 백신 접종소가 폐쇄되고 지역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이동식 백신 접종소가 운영되면서 이 흑인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LA 카운티뿐만이 아니라 남가주, 넓게는 캘리포니아 주 전체에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가주 내 높은 코로나 백신 접종률로 인해 주민들이 지난 독립기념일 연휴 마스크를 벗고 되돌아온 일상을 즐겼으나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가주보건당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 6월 기준 변이 바이러스 중 35.6%를 차지해 가주 내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 5월까지만 해도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 5.6%를 차지하는 데 그쳤으나 한 달 만에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해 처음 전파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 2배 강한 치사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성명을 통해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가주 내 전파돼 있는 바이러스들 중 전파력이 가장 높다 보니 급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로첼 왈렌스키 국장은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 전역의 코로나 감염 사례 중 25%가 델타 변이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감염 사례의 50%까지 차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지난 6월 19일이 포함된 한 주간 델타 변이 감염 사례는 전체 감염 사례의 거의 50%를 차지했는데 4주 전까지만 해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5%가 안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증가하면서 LA 카운티를 비롯해 가주 전역에서 코로나 입원 환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지난 6월 12일 LA 카운티 내 코로나로 인해 입원한 환자들은 212명이었으나 지난 3일 34%가 증가한 284명이 코로나로 인해 입원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 환자 입원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입원하는 환자들의 대다수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다며 가주민들의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이렇게 미국 안에서도 백신 접종률에 따라 코로나 상황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접종률이 높은 주와 낮은 주의 신규 확진자 발생 비율이 3배가량이나 차이가 나서 보건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대로 2개의 미국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Y10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추적해온 코비드 액트 나우는 미국을 세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아칸소, 네바다, 미주리, 유타 등 12개 주는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으면서 전염성 강한 델타 변이가 많이 퍼진 곳인데 주로 중부와 남부 지역에 밀집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주리, 아칸소, 네바다는 신규 확진자 중 80% 이상이 델타 변이 감염자입니다. 시골 지역이 많아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데다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것도 백신 접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The numbers increased in 3 weeks what it took 6 weeks last year during our surge. So it's pretty I'd say almost scary how quickly the numbers came up. 저위험 지역으로 꼽힌 곳은 매사추세츠와 버몬트 주뿐입니다. 두 곳 모두 주민의 8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쳤고 델타 변이 확산도 적습니다. 나머지 36개 주는 중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CNN도 지난 일주일간 백신 접종률을 토대로 주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주에서는
10만 명당 신규 감염자가 2.2명, 반면 접종률이 낮은 주에서는 평균 6명으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Each week, there are more and more data to demonstrate the impact of vaccination has on preventing disease and moving us out of this pandemic. 백신 접종률과 변이 확산이 겹쳐지면서 주별로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엇갈리는 이른바 두 개의 미국이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파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10대 소년이 사망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미시건주 세기너 카운티에 거주하는 제이콥 클리닉이라는 13세 소년은 지난 6월 중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2차 접종을 한 지 3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월그린에서 파이자 2차 접종을 받았고 접종 전 건강 상태였던 제이콥은 접종 후 피로와 미열 등 가벼운 증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되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복통을 호소하고 다음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세기너 카운티 보건당국은 부검을 실시한 결과 심장이 확장되고 주변에 물이 고인 걸 발견했다며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사망과 접종 사이 상관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LA 한인회가 LA 소방당국과 함께 이번 주 금, 토일인 9일과 10일 오전 9시 LA 한인회관에서 무료 백신 접종 행사를 다시 한번 진행합니다. 12살 이상이면 누구나 예약 없이 체류 신분과도 상관없이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아이디와 보험카드 있을 경우 가져오시면 되고 12살에서 16살 청소년의 경우에는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나이 증명 서류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델타 변이 확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접종 한인들의 백신 접종에 많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콘도 붕괴 사고 현장 소식입니다. 마이애미 콘도 붕괴 참사가 일어난 콘도 나머지가 완전 철거됐습니다. 그리고 수색 구조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그동안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진입하지 못했던 지하 주차장 등에도 적극적으로 수색에 나서고 있으면서 시신 8구가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2명으로 늘었습니다. YTN입니다. 붕괴 아파트의 남은 부분이 순식간에 해체됐습니다. 해체 직후 수색과 구조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이어 시신이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남은 건물의 해체는 허리케인 엘사에 대비하고 구조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결정됐습니다. 당국은 해체 작업이 계획대로 정확히 이뤄져 붕괴한 잔해 위에는 먼지만 쌓이고 건물은 반대편으로 무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초기부터 생존자 가능성이 있는 지하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And previously it was not accessible due to the enormous risk to the team of first responders because of the instability of the building. And as we speak, the teams are working on that part of the pile that was not accessible before the building was demolished. 이런 가운데 인근 지역의 24가구로 구성된 3층짜리 아파트 거주자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안전 점검에서 건물 구조와 전기 등과 관련해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일 주변의 한 아파트에 이어 대피령이 내려진 두 번째 사례입니다. 걸림돌이 됐던 추가 붕괴 위험이 사라지면서 수색과 구조 작업이 활기를 찾았습니다. 다만 사고 현장이 비상사태가 선포된 허리케인 영향권이어서 바람과 폭우가 일시적인 방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규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전국 곳곳에서 모두 400건이 넘는 총기 사건이 발생해 최소 150명이 사망했습니다. 총격 사건으로 악명이 높은 시카고에서는 현지 시간으로 2일 오후 6시부터 5일 오전 6시까지 83명이 총에 맞아서 14명이 사망했습니다. 뉴욕에서도 총격으로 인해 26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4일 오전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한 세차장 주변에서도 총격 사건으로 8명이나 다쳤습니다. 3일 오후 조지아주 케너소의 한 골프장에서는 현직 프로골퍼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 버지니아주 노퍽시에서는 2일 오후 총격 사건으로 아동 4명이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고 오하이오주 털리도에서는 4일 밤 수백 명이 참석한 한 주민 파티에서 12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독립기념일 기간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망자, 부상자 계속 나왔습니다. 독립기념일인 전통 불꽃놀이와 관련한 사고로 NHL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선수도 숨졌습니다. 이번 독립기념일 때 아이스하키 리그 NHL 선수가 사망했고 PGA 투어 프로 골프 선수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NHL 콜럼버스 블루제킬의 골키퍼 머티스 키블러닉스가 파티에서 터진 폭죽 오작동 사고로 숨졌습니다. 미시간주 노바이 경찰 관계자는 폭죽에 의한 가슴 외상이 내부 장기 손상으로 이어져 사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록적 폭염이 지속되면서 어제 낮 최고 기온이 116도까지 오른 오리건주에서 95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번 폭염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케이티 브라운 오리건 주지사는 지난 4일 CBS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전조 현상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오리건주에서 최소 9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대다수가 에어컨이 부족한 지역에 사회에 있었고 특히 유색인종과 저소득층 가구들이 폭염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고 워싱턴주 역시 이번 폭염으로 이미 3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고온 건조한 기후가 이어지면서 소방국과 기상 전문가들의 산불 우려 고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남서부 지역의 예년보다 건조한 기후가 지속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주말 기온이 한층 높아진다고 예보했습니다. 밸리와 산악 지역은 이번 주말 기온이 또 112도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예보했습니다. 이처럼 고온 건조한 기후 속에서 캘리포니아주 곳곳에는 이미 산불이 발생한 상황으로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젊은이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7월 6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아침 출근길 남가주 안을 다소 흐리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근 시간 지나면서 점차 거치겠고 오늘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수요일이 내일 아침도 오늘과 비슷한 패턴으로 시작하겠고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3도, 6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91도, 62도, 해안 지역 69도, 62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도 전국이 흐리겠고 간간히 장맛비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2도, 낮 최고 기온은 83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올유 2021 기아 소렌토,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관련한 추가 실업수당 지급 문제를 놓고 소송전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주정부를 중심으로 추가 수당 지급이 속속 중단되자 실업자들이 소송으로 응수하며 반발하는 것입니다. 팍스뉴스에 따르면 인디애나, 텍사스, 메릴랜드 등 3개 주 실업자들이 주당 $300의 추가 수당을 계속 달라는 소송을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26개 주는 추가 실업수당이 실업자 일자리 복귀 의지를 꺾고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지급 금지를 결정했고 이 3개 주의 실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디애나주 연방판사는 수당 중단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23만여 명의 실업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는 수당을 계속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나왔고 텍사스주에서는 법원이 원고 적격성을 문제 삼아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중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를 위해서 $9,000 상당의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파격적인 법안이 연방 상원에 발의돼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달, 즉 7월 15일부터 17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게 최대 $3,60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연방정부와 의회 차원의 또 다른 주요 지원책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조정 총과세 소득이 연 $10만 미만 가정의 어린이 한 명당 $9,000 상당의 세이빙스 계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수혜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연방 재무부가 매년 $500씩을 18년에 걸쳐 디파짓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혜자가 18세가 되면 적립금의 최대 50%까지 대학 학비비 조달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수혜자가 26세가 되면 주택 구입이나 은퇴연금 투자, 창업 투자 등의 목적으로도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비오펙 감산 참여국 회의가 취소됐습니다. 증산 합의 희망이 사라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LA 카운티 개솔린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데 또 다른 악재입니다.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합의에 실패하면서 당초 재개하기로 했던 이른바 오펙 강요회의가 취소됐습니다. 이전의 합의에 이달 말로 끝나는 감산을 연장화돼 감산 규모를 축소해 시장에 더 많은 석유를 공급한다는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됐지만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감산 기간을 연장하려면 각국 산유량 쿼터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오펙 플러스는 이날 회의를 취소했을 뿐만 아니라 추후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습니다. 증산 합의 시도가 무산되면서 유가는 뛰고 있습니다. 유가뿐만 아닙니다. 코로나 대확산 이후 전 세계 식료품 가격도 동시다발적으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어제자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5월을 기준으로 해서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식료품 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 무려 40% 상승해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격적 확장 재정을 감행하고 인플레이션 경고가 나오고 있는 이곳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아르헨티나, 인도, 나이지리아, 레바논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마다 이 살인적인 식탁 물가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주요 밀 수출국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의 경우에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주식인 파스타 가격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할 때 10.5% 올랐습니다. 또 아사도로 유명한 아르헨티나에서는 한 해 동안 소고기 가격이 2배로 뛰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한 달간 소고기 수출을 규제하는 등 극단적인 조치까지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또 나이제리아의 수도 아부자 인근의 주식인 쌀 가격도 최근에 10%가량 올랐고 양파 가격은 30%나 뛰어올랐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가격 상승 원인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포함해 중국의 수요 급증과 유가 변동, 달러와 가치 하락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인구 증가와 세계화, 기후변화까지 맞물리면서 이 같은 식량 가격 상승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이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올 상반기 기업 인수합병 M&A 규모가 1조 7,400억 달러에 달했다고 팍스 비즈니스가 보도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의 분석 자료를 인용해 올 상반기 저금리와 기업 실적 호조, 활발한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기업 인수합병이 관련 집계를 시작한 1980년 이후 가장 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업 인수합병 규모는 5,117억 9천만 달러 규모였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전인 2019년 상반기에는 1조 2천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을 위한 정부의 경기 부양과 회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 활성화 등으로 기업의 유동성이 늘어난 점을 기업 인수합병 증가 배경으로 지목했습니다. 여기에 500여 개 달하는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의 활동이 활발해진 것도 인수합병 증가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팍스 비즈니스는 최대 18개월 정도는 기업 인수합병이 꾸준히 활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나 이란 같은 적성 국가에 가하는 징벌적 제재 정책과 관련한 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복수 관계자에 인용해 어제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적성국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중단하고 제재 때문에 경제에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 이번 개편 작업의 목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적성국을 단독으로 제재하는 데서 벗어나서 동맹국가와 공동으로 행동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면서 동맹국들마저도 등을 돌리게 했던 지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달리 국제협력과 동맹을 함께 중시하는 외교를 강조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제재 정책에도 반영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를 외교정책 수단으로 삼고 어느 행정부보다도 빈번하게 북한과 이란 같은 적성국의 경제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압박이 적성국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거나 주요한 외교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면서 이것은 다른 외교 수단이 동반되지 않은 제재에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 제재를 설득과 동맹국과의 협력이 포함된 다소 거대한 외교적 노력의 일부로 본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신문은 또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정책 재검토는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올여름이 끝날 때쯤 새로운 정책이 나올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영국 최대 반도체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미국의 반중 연대에 맞서서 중국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유럽 국가들을 개별 공략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체를 인수한 것 의미 있죠. YTN입니다. 윙테크라는 중국 반도체 회사 홈페이지입니다. 유럽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 영국 반도체 기업 뉴포트 웨이퍼 팹을 인수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중국에 팔린 뉴포트 웨이퍼 팹은 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에서 영국 내 1위 업체입니다. 주로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인수 가격은 약 1,000억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반도체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큰 성과입니다. 특히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의 반도체 회사가 중국에 팔림으로써 미국은 허를 찔린 셈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유럽연합의 주요 국가인 프랑스, 독일과 화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3국 정상이 지난 4월 화상회담을 한 지 3개월도 채 안 돼 다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신장 인권 문제로 막판에 각국의 서명이 무산됐지만 프랑스와 독일이 입장을 바꿨다는 겁니다. 투자 협정이 발효되면 유럽의 전기차와 통신, 금융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쉬워집니다. 시 주석은 유럽이 전략적 독립을 확보해야 한다며 미국 주도의 반중연대 이탈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와 독일 정상은 신장 인권과 홍콩 민주주의 문제를 재차 거론하면서 여지를 뒀습니다. 미국이 유럽에서 동맹을 복원해 반중연대 구축을 시도하는 데 맞서 중국은 경제력을 앞세워 유럽 국가들을 개별 공략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중국 정부가 일부 자국 유학생의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중국인 유학생 500여 명에 대해서 대통령령 10043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대통령령 10043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미국의 민감한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빼내려는 중국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며 일부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포고령이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유학생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엄정한 교섭을 제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특정 사안에 대해 외교 경로로 항의한 경우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조치는 중국 유학생들의 권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양국 인문 교류와 교육의 협력을 파괴하는 것이며 미국이 말하는 개방과 자유의 이념과는 완전히 상반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IT 보안 관리 기업 카세야가 최근 받은 랜섬웨어 공격으로 피해를 본 업체가 전 세계에 적어도 800곳, 많게는 1,500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보컬라 카세야 최고 경영자는 공격 피해가 고객사인 2차 고객사에 주로 몰려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는 어렵다라면서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카세는 자체 기술 자원이 부족한 소형업체 기술 업무를 대신 맡아주는 IT 외주 업체들의 소프트웨어 툴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러시아 극동인 캄차카에서 승객과 승무원 28명을 태운 안토노프 항공기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러시아 관영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캄차카 항공기업 소속의 사고 여객기는 6일 오후 캄차카주 주도인 남동부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에서 북서부 소도시 팔라나로 운행하던 중에 목적지 인근에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두절됐다는 것입니다. 캄차카주 정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이 항공기가 이날 낮 12시 57분경 페트로파블롭스키 캄차스키 엘리조보 공항에서 승객 22명과 승무원 6명 등 모두 28명을 태우고 이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항공기는 팔라나에 이날 오후 3시 5분경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목적지에서 9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관제센터와 연락이 끊겼다는 것입니다. 주정부는 수색구조팀의 현장으로 급파됐고 곧이어 캄차카주 주지사 이 목적지인 팔라나 인근에서 여객기 잔해가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비행기 잔해는 공항에서 3.8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주지사는 여객기 잔해로 보이는 파편들이 발견됐으며 전문가들이 이동하고 있다며 착륙 도중 두 번째 선의 비행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반려동물은 누가 데려가야 하나? 뉴욕 포스트 등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할 때 반려동물도 자녀와 마찬가지로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양육권을 결정하는 이혼법이 뉴욕주 상하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했습니다. 앤드류 코모 주지사 서명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된 후 이혼하는 부부가 반려동물의 양육권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하는데 이때 판사는 동물의 최대 이익을 고려해 양육권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뉴욕 매치가 홈구장인 시티필드에서 하룻밤 묵을 수 있는 에어비앤비 리스팅을 공개했습니다. 구단은 오는 28일 1박에 $250의 가격으로 최대 4명이 묵을 수 있는 방을 구장 내 VIP 스윗룸에서 특별히 마련해 오는 8일 정오에 선착순 방식으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 주정부가 올해 1월부터 스포츠 베팅을 허용해 시행한 지 5개월 만에 베팅 금액이 $10억 넘어섰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스포츠 게임을 관리하는 버지니아 복권국 관리들은 총 베팅 금액이 $10억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베팅 분야는 골프, 미식축구, 축구, 농구, 자동차 경주 등이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지난 4일부터 주당 $300의 추가 연방 실업수당을 중단한 데 대해서 법원이 계속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볼티모어 순회법원은 이 메릴랜드 주정부가 연방 추가 실업수당 지급 혜택을 2달 앞당겨 지난 4일부터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중단 직전 3일 오전에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실업수당 신청자들은 주정부의 항소로 명령이 번복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알라메다 카운티 일부 도시 판매세가 최대 10.75%까지 올라 캘리포니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알라메다 카운티 판매세는 9.25에서 10.25%로 올랐는데 이 중 유니언시티, 알라메다, 알바니, 헤이워드, 뉴워크, 샌리앤드로 등 6개 도시는 기존의 9.75에서 10.75%까지 올라가 최고치로 밝혀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판매세는 8.625%로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9.125%로 오른 바 있습니다. 알라메다 포인트에 새로 생긴 시플레인 라군 터미널에서 지난 1일부터 페리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식입니다. EB 타임즈에 따르면 시플레인 라군 페리 터미널은 지난 1일부터 샌프란시스코 페리 빌딩까지 주중 직행 페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수만 긴급 교통 당국은 팬데믹 회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샌프란시스코 베이 페리 운행을 지난 1일자부터 대폭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인구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꾸준히 늘어 77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인구 규모는 미국 전체 50개 주 가운데 13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코로나 사망자는 6천 명에 조금 못 미치고 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6만 1,1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도 분석됐습니다. 워싱턴주에서 한 해 사망자가 6만 명을 넘은 것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워싱턴주 정부가 코로나 방역과 제한 조치를 해제한 가운데 백신을 접종한 뒤에 코로나 감염자에게 노출됐을 경우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권고가 발표됐습니다. 현재 워싱턴주 16세 이상 주민의 69%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최소 한 번 했지만 현재도 평일 기준으로 하루에 400에서 600명씩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백신 접종자가 다시 코로나에 걸리는 확률이 낮아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미국 내 코로나 백신 접종자 수는 1억 5천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접종자 가운데 4,200여 명이 코로나에 다시 감염되는 돌파 감염으로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콘도 붕괴 사고 이후 하와이주의 고층 건물 안전 여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해수 비말에 의한 부식이 염려되고 있어서 해변가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하와이에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지형적인 특성상 하와이 고층 건물은 바다의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닷물이 콘크리트로 침투해 내부 철근을 부식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해져서 하와이에서도 고층 건물 안전 여부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우이 카운티 정부가 17일부터 카울루이 공항과 섬 서쪽인 와일레아 포함하는 곳 지역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영합니다. 이름은 마우이 알로하 셔틀입니다. 마우이 관광청이 투어리즘 오소리티와 이 하와이주 교통당국과 협력해서 셔틀버스 운영 사업을 보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NBA 파이널 이제 시작됩니다. 정말 NBA 플레이오프 오래 하죠. 이제 파이널입니다. 밀워키 벅스와 피닉스 선즈 간의 NBA 파이널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밀워키 벅스는 24년 만인가요? 그리고 피닉스 선즈는 최초로 우승에 도전하는 상황이 됩니다. 피닉스 선즈가 최초로 NBA 우승컵에 도전을 하고 피닉스 선즈의 주춧돌 CP3 크리스 폴이 역시 첫 우승 반지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오후 6시에 경기가 시작되고요. 피닉스 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피닉스 홈에서 오늘부터 NBA 파이널 1차전이 시작이 됩니다. 오후 6시에 시작되고요. ABC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NBA 파이널부터는 공중파에서 중계합니다.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이 리그 최강팀인 샌프란시스코에 맞서서 최고의 호투를 펼치며 시즌 3승을 달성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메이저리그 최고 승률팀 샌프란시스코 원정에다 맞대결 투수 역시 사 이영상 후보여서 절대 열세가 예상됐던 김광현. 하지만 땅볼 위주에 맞춰잡는 투구에 상대 타선은 맥을 주지 못했습니다. 1회 안타 하나의 무실점. 2회는 병살타로 순항했지만 4회 아찔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원아웃 이후 투구에서 왼다리가 걸리며 삐끗했지만 다행히 허리 부상은 없었습니다. 5회 단 6개, 6회 단 5개 투구로 연속 3자 범퇴 처리한 뒤 7회까지 든든하게 마운드를 지키고 8회 대타와 교체됐습니다. 시즌 최다 7이닝을 소화하며 단 3안타, 투구수 89개로 21개 아웃 카운트 중 13개가 내야를 벗어나지 못한 압도적인 호투. 오른손 타자 몸쪽을 파고드는 슬라이더에 성급하게 손이 나가면서 샌프란시스코 타선 중 누구도 이루를 밟지 못했습니다. 6회까지 가우스만의 노히터로 눌렸던 세인트루이스는 7회 카펜터의 3루타 등 연속 3안타로 2점을 뽑아 승기를 잡았습니다. 결국 5대3으로 이겨 김광현에게 시즌 3승을 선사했습니다. 스파이크가 땅에 걸려가지고 넘어질 뻔했는데 깜짝 놀래서 이제
부상은 아니었고 사실 오늘 컨디션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달 초 애리조나 전에 이어 김광현의 데뷔 첫 2연승. 평균 자책점을 3.39까지 낮춘 김광현은 전반기 마지막 등판을 화려하게 장식하며 후반기 대활약을 예고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어제 샌프란시스코가 이렇게 세인트루이스에게 패하면서 서부조 순위가 좀 뒤바뀔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여전히 내셔널리그 서부조에 이르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2위는 LA 다저스, 반 게임 차입니다. 어제 다저스도 졌기 때문입니다. LA 다저스는 어제 이 마이애미 말린즈와의 경기에서 4대5로 패했습니다. 마이애미 말린즈 약체팀이죠. 약체팀에게 패한 거 조금 아쉽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도 이렇게 다저스 가지고 샌프란시스코가 지면은 승차를 줄일 수 있는 찬스인데 샌프란시스코도 패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김하성 선수가 어제 2타점 적시타를 날렸지만 팀 패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워싱턴 내셔널즈와 샌디에고 파드레스 간의 경기에서 김하성 선수가 7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에 4타수 1안타 2타점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김하성 선수의 타율은 2할 8리입니다. 어제 그런데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워싱턴에게 5대7로 패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이제 내일 볼티모어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할 예정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7일 수요일 내일 맞죠? 예, 내일 등판할 예정입니다. 지난 6승과 7승을 거뒀던 볼티모어를 상대로 다시 한번 승수 사냥에 나서게 됩니다. 내일 오후 4시 볼티모어 홈 경기에서 열리는 원정 경기에 나서게 되는데요. 류현진 선수는 지금 토론토와 계약을 했지만 1년 반이 넘도록 토론토 로저스 센터, 토론토 홈구장에서는 아직 공도 못 던져봤습니다. 홈팬들의 불만도 상당히 많죠. 4년 8천만 달러 계약한 선수 얼굴이나 좀 한번 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캐나다가 국경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토론토 블루제이스 홈 팀이 토론토 로저스 센터에 복귀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과연 요청서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테니스 세계 1위 조코비치와 황제 페더러가 나란히 윈블던 8강에 올라 결승 맞대결 기대를 높였습니다. 영국의 신예 라두카누는 16강에서 멈췄습니다. 상대 드롭샷에 조코비치가 재빠르게 맞불을 놓습니다. 코트 반대쪽 절묘한 코너웍에 랭킹 22 가리는 마치 다이빙을 하듯 넘어집니다. 조코비치는 이른바 질식 수비로 공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1시간 49분 만에 8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여섯 번째 윈블던 정상을 향해 순항을 이어갔습니다. Well, confidence level is very, very high, obviously, after winning French Open. The further the tournament goes, I feel like I'm more comfortable playing on grass, so I look forward to next challenge. 테니스 황제 페더러도 가뿐하게 16강을 넘어섰습니다. 40살 나이에 18번째 윈블던 8강에 올라 최고령 최다 진출 신기록을 썼습니다. Tricky conditions inside and outside against Lorenzo was always dangerous, but I felt like after that first set I was able to control things. 메이저 20승을 올린 페더러와 이보다 우승 하나가 모자란 조코비치는 계속 승리하면 2년 만에 결승에서 격돌합니다. 여자부 돌풍의 주역 19살 라두카누는 첫 세트를 내준 뒤 2세트 기권했습니다. 호흡에 문제가 생겨 경기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와일드카드로 출전해 프로 선배들을 잇따라 격파하며 안방을 열광시킨 영국 샛별의 첫 메이저 도전도 아쉽게 멈췄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2021년 7월 6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올류 2021 기아 소렌토,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